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7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론. 아주 어려워요. 자,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왜 할까요? 투자의 목적입니다. 누구나 당연하죠. 요거저거죠. 돈 벌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누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미국입니다. 미국에서의 부자의 기준을 찾아 검색해 보았더니 미국에서는요 얼마 정도 60억요. 미국에서 60억 갖고 있으면 일단 상류층 부자 척에 들더라고요. 중요한 나이죠. 이 60억을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나이가요 55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5세 기준에서 60억 모았더니 아주 여유있게 살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덜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부자게 되면 뭐 10억, 뭐 30억도 있고 50억도 있고요. 뭐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0억 하는 기준은요 총 재산이 아니라 통장에 금융 자산이 있죠. 10억 꼽혀 있으면 통장에 그러면 부자라고 보더라고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죠? 어쨌건 30억이 넘건 50억이 넘건 그쯤은 돼야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부자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의 부자. 자, 부자란 말이 나왔으니까 특히 전문 자격증, 판사, 뭐 의사, 변호사 대개 평균 연봉이 2억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월급이 세다. 연봉이 3억이다. 월급이 월 2천만 원 넘잖아요. 부자 맞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자, 월급 몇 천만 원 받고 해서 월급 많다고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예. 월급 많다고 자랑할 건 못 됩니다. 월급 많은 사람이 슴슴이도 해프더라고요. 예. 결코 직장 좋고 월급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는 월급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예. 머니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됩니다. 머니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것은 월급이 많은데 이 사람이 주식을 잘합니다. 채권 투자를 잘해요. 적금도 넣고요. 또는 펀드도 가입하고 상가도 사고요. 또는 경매도 받고 뭐 땅도 사고 토지도 사고 등등등. 이게 많은 사람이 부자의 부자. 되게 부자는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니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직장만 다니고 있는데 주식밖에 안 한다. 그 사람은 대부분 돈 못 벌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모든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투자 공부가 되고 이런 공부가 다른 말로 돈 공부. 이 말이 전부 다 뭐죠? 재테크 공부입니다. 물론 제 경우는 한 개 더 추가적에다가 책쓰기. 책쓰기도 머니 파이프라인입니다. 책만 팔려버리면 제가 잠을 자지도 계속 돈을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얘만 튼튼히 갖춰놔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 월 300원 나오더라. 월 3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계속 잠을 자도 계속 300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노후에는 직장이 필요가 없어요. 뭐 월세 받고 주식 배당 받고 채선거 배당
인쇄받고 해서 월 300이 들어온다면 굳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았을 때 노후 대책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런 머니 파이프를 다양하게 갖추면 뭐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강의, 좋은 책을 많이 들으면서 나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양해서 꼭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을 볼까요? 자, 투자를 보시면요. 투자. 참고로 저희 경우는 이제 머니 파이프라인 하면서 월 300 했지만은 저는 이제 향후 5년 내로 머니 파이프라인에서 생기는 소득을 한 1,000만 원 만들자. 이제 5년 계획을 세우면서 월 1,000만 원 들어온다면 그다음부터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만 원쯤 목표를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더 큰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요, 투자에서는 대개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유의점은요, 항상 투자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는요,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는 한 3문제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에서 계산 문제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목차부터 간단히 본다면요, 투자하게 되면 첫 번째, 투자의 의의부터 공부합니다. 자, 의에서는 크게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말이 없을 거예요. 자, 개념을 잡았다면 두 번째는 투자의 양면성이 있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위험도 따르지만 또 수익도 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때로는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면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유명한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소위 분산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요.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상가를. 얼마 주고? 10억 주고. 이때 10억이 무슨 가치죠? 현재 10억 주고 낙찰받았잖아요. 얘가 뭐지? 현재 가치. 10억을 투자한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월세 받으려고, 월세. 그러면 이제 월세가 이제 상가를 낙찰받았으니까 매달 따박따박 월 수입 들어오죠. 그래서 매월 수입이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얘가 무슨 가치? 미래 가치. 또 5년 지났다 상가를 팔 수도 있잖아요. 상가를 팔았다 무슨 가치? 미래 가치. 항상 이렇게 현재 가치와 또 앞으로 수익이나 팔 때 모든 미래 가치를 고려해서 이런 관계를 알아야지 투자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화폐의 시장 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요, 화폐의 시간 가치하고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여기서는요, 아주 복잡한 공식이, 분자분모 공식이 한 20개 정도 나와요. 20개 안팎. 이걸 전부 다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당한 암기력이 요구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더 집중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중요한데요. 그냥 여기다가 별표를 3개 붙일게요.
무슨 말이죠? 매년마다 거의 세 문제가 거의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의 절반입니다. 세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집중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문제 각각 한 문제만 보더라도 6문제가 되겠지. 예. 어쨌건 6문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차에서 먼저 투자의 의의부터 봅니다. 그러면 괄호 1번 책을 볼까요? 177페이지. 괄호 1번 투자의 개념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즉 투자란 밑줄 아세요. 미래의 현금 수입을 얻기 위해서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 밑줄 아시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네. 참고로 자, 이렇게만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의의가 여기까지인데, 참고로 투자와 투기를 비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갑니다. 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로 장기간 투자하죠.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목적이 뭐죠? 바로 생산활동이 목적입니다.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죠. 이런 흐름이 바로 투자가 되고요. 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기는 주로 단기간입니다. 단기간 생산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매매 차익이 있죠.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만 보유하고 있다가 되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활동과 관계되면 투자가 되고 관계없으면 투기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실 점은 이제부터 화살표 연결합니다. 자, 강의노트 보이는 화살표 단계가 3단계가 납니다. 3단계. 그래서 투자의 3단계 아니면 가장 먼저 필요하니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죠. 운영단계. 여기서 운영단계는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사용과 수익의 목적을 달성하면 처분하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한 번 더 구별하자면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을 가리켜서 이것을 소득이득이라고 불러요. 소득이득. 소득이득이득.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은 자본이득입니다. 자본이득이득. 그러면 결국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투기는 달라요. 투기는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런데 다만 매매 차익이 목적이죠. 운영하지 않습니다. 얘가 생략이 돼요. 오로지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아시면 돼요. 투자는 운영 단계가 있는데 투기는 운영 단계가 없다. 운영 단계가 없으니까 투기는 오로지 무엇만이 목적이다? 처분할 때 자본이득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가 투자의 개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78페이지 괄호 2번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요. 장단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의의를 보고 있습니다. 개설 부분. 여기서는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장점만, 투자의 장점. 얘만 하시면 공부 끝입니다. 장점만 제대로 알자, 장점. 그래서 1번 투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목차가 몇 개 나오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목을 모두 밑줄 하세요. 기업번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의 향유 밑줄, 미음번 지렛대 효과 밑줄, 디귿번 절세효과 밑줄, 리을번요 구매력 보호 괄호 인플레이션 해치 밑줄 하시고요. 네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니은번이죠. 지렛대 효과는 항상 중요합니다.
자, 먼저 기업번. 투자의 장점은요,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나왔죠, 요거?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네.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시면요,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효과는요, 첫 줄, 타인 자본, 즉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나의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한 장만 넘겨주시면 돼요.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보시면, 자, 중간에 동그라미 B번 있죠? 지렛대 효과. 예, 이거 중요합니다. 지렛대. 설명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지렛대 효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강의 노트 보시면 지렛대 효과는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이다. 레버리지. 그러면 지렛대가 뭐냐? 자, 강의 노트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몇 억씩 하죠. 그래서 고가품이다. 몇 억씩 하니까 일부는 내 돈, 나머지 은행에 대출받죠. 그래서 은행에 금융부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 차익금이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산출의 효과입니다. 차익금에 따른 산출의 효과이다. 얘가 지렛대 효과가 되겠고요. 여기서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정의 지렛대, 두 번째가 부의 지렛대, 세 번째가 중립적 지렛대,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가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지렛대 하니까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자. 지렛대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지렛대. 지렛대는요, 약간의 힘을 주게 되면 아주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있잖아요. 얘가 지렛대입니다. 이때 약간의 힘을 주는 게 은행의 차익금.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빌리자 해서 예를 들면 차익금인데요. 어떤 사람이 총 1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 내 돈 투자하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은행이 빌리겠대요. 자, 1억 중에서 자, 5천만 원 빌리자. 은행 이자 좀 금리가 꽤 올랐죠. 그러면 한 연 5% 잡을까요? 연 5%? 6% 잡아요. 6%? 5%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5% 이자를 빌려서 1억 갖고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 해서 이때 그 결과는요, 1년 후에 크게 먹었다 30% 수익을 냈대요. 은행 이자 5% 갚아줘도 25% 내가 더 많이 먹었잖아요. 멋지게 빌렸네. 얘가 바로 정의 지렛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렛대는요, 정의 지렛대를 가리킵니다. 정반대로 가능하죠. 자, 5천 빌려서 합 1억으로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수익은 냈어요. 근데 수익은 연 2%밖에 안 돼. 2%. 수익률이 2%면요, 은행에서도 못 미치잖아요. 손해봤죠. 이런 경우는 손해봤다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입니다. 부의 지렛대. 자, 그러면서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을 보시면 180페이지 보시면 지렛대 가압은 의부터 볼까요? 의 보시면 레버리지 효과란 밑줄입니다. 타인 자본, 즉
차입금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납은 유형, 종류 3가지 있죠. 그럼 지금부터 자 항목 3개의 문장을 밑줄합니다. 첫 번째, 까만 점 있죠? 밑줄합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괄호, 지분 수익이 가장 크고, 다음에 종합수익률, 저당수익이 가장 작다. 문장 모두 밑줄 하시고요. 두 번째, 부의 레버리지는 부등호 바뀌었죠? 요건 모두 밑줄 하시고. 세 번째, 중립적 영의 레버리지는 3가지가 모두가 이꼴 똑같아 모두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북에 네모되어 있죠. 이 네모가 중요해서 네모였습니다.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총수익률, 종합수익률 또는 총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저당수익률입니다. 지분 수익이 가장 클 때가 정해질 때입니다. 이제 부등호가 바뀌어요. 은행이자 저당 수익이 가장 높으면요. 은행이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점점 나머지 수익이 적어지니까 얘가 바로 손해봤다, 부해지랬대요. 3가지가 똑같아요. 똑같으면요. 지렛대고는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바로 0의 지렛대입니다. 자, 숫자를 봅니다. 은행의 대출 이자가 10%다. 10%. 꽤 비싸죠. 근데 1년 동안 총 수익률이 20%다. 잘 빌렸죠. 10% 이자 갚아주고도 내가 10% 더 먹었으니까. 그것만큼 내 알짜 수익이 더 커졌잖아요. 지분 수익은 35%가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갚아주고도 내가 먹은 게 커지겠네. 이게 바로 정해질 때입니다. 다음에 자 거꾸로 은행이자가 너무 높아요. 30%다. 너무 높아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데 총 수익은 20%다. 은행에서도 택도 없네요. 다 주고나도 나의 지분 수익은 겨우 5%밖에 안 돼요. 지분 수익이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은행이자가 가장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손해봤다, 부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20%, 20%, 20% 똑같으면요, 지렛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잘 아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지분수익 네모되어 있죠.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지분 수익률은 항상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얘는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공식. 그럼 공식이 뭐냐? 자, 책을 보시면 책. 180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박스. 공식 있죠? 계산 공식이 3개 나오죠? 셋 다 필요 없고요. 자, 두 번째만 동그라미.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 이꼴 분모가 지분 투자의 분자 분모 있잖아요. 두 번째 동그라미 하시되 책 공식은 무시하시고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로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요 설명 나오면서 바로 밑에 박스 공식 있죠? 지분 수익률 이꼴 분자 분모. 얘를 암기하죠. 자, 분모가 지분 투자액입니다. 전체가 순수익이 돼요. 분자가 순수익. 빼기 이자 비용. 여기다가 하나만 더하자. 가격 상승 자료가 주어지면 더하자. 가격 상승입니다.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요. 예배 없이
공식을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혹자는요, 고민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암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암기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은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암기를 못할까? 암기. 여러분들 암기하시죠? 암기는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하게 되면 암기는 무조건 되거든요.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만큼은 일단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 반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암기하게 되면, 반복하게 되면요, 이런 숫자가 떠올라요. 65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65. 다음에 15,000. 이 숫자도 좋아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 65가 뭐냐? 바로 김연아예요. 잘 아시죠? 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림픽 금메달 따고요. 이 피겨스케이팅, 예. 거의 신에 가까울 만큼 완벽한 솜씨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천하의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물론 피겨를 처음 배우면서는 완전히 무명의 선수입니다. 햇병아리죠. 너무 서툴러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어렸을 적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다가 순간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얼음바닥에 엎어집니다. 넘어졌죠. 실수를 했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일단 실수만 했다면 무조건 65입니다. 멋져요. 한번 넘어졌다, 실수했잖아요. 일어나서 깨끗하게 그 자세를요, 65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실수를 안 하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몇 번을 반복했다. 65번 반복하니까 절대 실수 안 하더란 말입니다. 멋진 겁니다. 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5번 필요가 없어요. 매일 몇 번씩만 반복해도요, 충분히 암기도 남거든요. 그래서 암기되지 않는다는 말은 반복하지 않은 채 어쩌면 변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복은 장사가 없습니다. 아주 멋진 사례입니다. 15,000은요, 얘도 멋져요. 15,000은 뭐냐면요, 우리 그 유명한 최고의 우리나라 수영 선수 있죠. 박태환. 아마 아시안 게임에서 따로 금메달은 여러 번 땄는 걸로 기억나는데요. 멋집니다. 이 박태환 선수도 15,000이 뭐냐? 매일처럼 15,000m. 그러면 요거 킬로를 고치면요, 15km죠, 15km.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조깅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15km 뛰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태환 선수는요, 매일 15km를 트레이닝합니다. 15km. 우리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박태환 선수는 매일처럼 15km를 조깅하는 게 아니고 수영을 해요, 수영을. 더 힘들잖아요. 매일. 이게 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꾸준하게 15km를 수영을 하니까, 아침마다 하니까 금메달을 따고 우수한 인생을 만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시고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요, 우리 시험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상이 머리가 나빠 절대 아닙니다. 머리는요, 60이 넘어도 책 많이 읽고 생각하면요, 머리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머리 나빠지는 거는
절대 핑계입니다. 예. 몸은 노화되더라도 머리는요, 계속, 예. 자기가 공부하고, 예. 계속 활용하는 만큼 머리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머리 나쁘다 하지 마시고, 예. 반복하시면 안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반복하시면 안개했다고 가정해요. 공식 안개했다.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공식이 나왔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강의 노트 박스 공식 아래 문제 있죠. 예제. 자, 예제 보게 되면요. 기출문제네요. 맨 끝에 보니까 기출 언제 구했대. 문제가 쉽네, 그죠? 구했대니까. 자, 문제 바로 봅니다. 예제 1억 원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대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냥 건성 이룰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얘는 가능한 그림을 그려주면 좋아요. 자, 얼마? 1억을 투자해요. 1억을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 생기지? 2천만 원. 그러면 1억이 2천만 원이 몇 프로입니까? 수익률? 20%죠, 20%. 네. 얘가 바로 이겁니다. 20%. 수익률 20%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업을 4천만 원은 내 돈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은행에서 이자를 10%를 빌렸대요. 볼까요? 내 돈 4천만 원이죠? 지분. 내 돈 4천만 원. 나머지 6천만 원 은행에 빌렸으니까 저당이죠, 저당. 저당은 나머지 6천만 원. 빌렸는데 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0%. 그러면 6천에 10%가 600만 원이네. 자, 그래서 얘가 뭡니까? 10%가 이자율. 얘가 뭐지? 요거. 저당 이자율. 연결되죠? 10% 이자를 빌렸는데 1년에 20% 먹었다, 20% 먹었다. 이때 문제는요, 요거 구하시오.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구하려고 하면 이제 공식에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요 숫자를 보시면서 각각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지분 투자액은 얼마? 4천만 원. 4천만 원. 다음에 1년간 수익은, 순수익은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다음에 이자 비용은 1년치 얼마? 600만 원. 600만 원. 다음에 가격 상승은 얼마? 문제에서 가격 상승 자료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없으면 0, 생략. 있으면요, 있으면 넣어주면 돼요. 없잖아요. 다 풀었네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공식만 암기해버리면 간단합니다. 계산해볼까요? 분자가 4천만 원. 2천에서 600 빼니까 1400이죠. 끝? 1400. 암산되죠? 4, 32, 4, 5, 20. 0.35, 35%입니다. 정답 35%. 얘가 뭐죠? 지분 수익률. 나왔지? 지분 수익률 35%. 그러니까 은행에다 10% 빌렸는데 수익을 20% 내서 은행에다 갚아줘도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은행에서 잘 빌렸다 못 빌렸다 엄청 잘 빌렸다 뭐가 된다? 정해질 때 이대로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났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자, 이자가 10%죠. 10%. if, 추가. 만약 10%가 아니고 이자율이 30%이다. 30%. 자, 이자가 30%면 달라지겠네요. 이거 30%. 30%.
그러면 1년 치자가 얼마? 6, 38, 18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분수도 달라지겠네요. 지분 투자액 4천 똑같잖아. 순수익 2천 똑같잖아요. 뭐만 다르다? 이자만 다르다. 이자가 얼마? 1800입니다. 1800. 그러면 계산이 달라지겠네요. 분모는 4천인데 2천에서 1800 빼니까 얼마? 200이 됩니다. 200만 원. 이거 계산하면요 0.05, 5% 나와요. 5%. 자, 해서 이자가 30%일 때 지분수는 5%다. 5%다. 한번 볼까요? 이자가 몇 프로? 30% 나왔죠? 30%. 총수익 몇 프로? 20%. 20%. 요거 계산하니까 지분수익은 몇 프로? 5%다. 5%. 5% 나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은행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번 건 전부 다 이자 다 갚아주고도 결국 나의 수익은 훨씬 적은 겨우 5%밖에 안 되네. 은행을 잘 빌렸다, 못 빌렸다? 못 빌렸다. 무슨 질 했대? 부의질 했대. 부의질 했대. 따라서 결국 재료가는요 은행에서 빌리는 만큼 수익이 높아집니다. 방금 봤잖아요. 수익이 높아지더라. 동시에 빌리는 만큼 위험도 커져요. 위험도 커진다. 이때 자, 요 위험이죠. 위험. 이때 위험, 어떤 위험이죠? 은행이 빌렸기 때문에 때로는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해서 이때 위험은 바로 채무 불이행위입니다.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위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로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불러요. 금융적 위험이다. 따라서 자, 이렇게 금융적 위험은 무엇을 갚을 수가 없어요?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위험적 부의질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자, 지렛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 기본서 봅니다. 기본서 보게 되면 178페이지 니은번 지렛대를 보았고요. 디귿번 절세효과. 자, 절세효과는 참고로 제목에다가 단어를 한두 개 적어줍니다. 절세하게 되면 주로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출비용, 이자비용, 얘가 바로 절세효과입니다. 절세.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대개 자, 주로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용이나 이자비용은요 전부 다 과세에서 공제받거든요. 과세에서 공제받는 만큼 절세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리얼번. 자, 구매력 보호기능적 인플레 해지 기능, 인플레이션 보호기능인데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뭡니까? 얘는요,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항상 경기 변동 흐름 중에서 주로 어떨 때 호황일 때, 호황. 자, 호황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경기 변동은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요름 아시죠? 후퇴시장, 불황, 회복시장, 상향시장. 이게 바로 호황이죠. 그래서 주로 인플레이션은 호황일 때, 이럴 때 물가가 올라갑니다.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가 올라가더라. 호황일 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불황일 때 물가 상승 가능합니까? 물가 상승입니다. 호황일 때 물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얘가 뭐지? 불황.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황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 전기요금, 가스 못 말리잖아요. 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럴 때, 불황일 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것을,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시험에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스태그로 시작하려면 스태그, 다음에 플레이션. 자, 스태그가 바로 불황을 가리키고요. 플레이션, 물가 상승. 합친 것이 바로 불황일 때 물가가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한 번 더 책을 확인해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얘가 몇 페이지 있더라? 180. 얘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73페이지. 자, 73페이지 보시면요. 자, 메모 1번, 인플레이션 나왔죠? 물가 상승, 호황일 때. 한 장 넘기세요. 자, 박스 2개 나오죠?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는 뭡니까?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 상승 미수되어 있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우리 교재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자, 결국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 중국집에 짜장면 값이 500원 잡을게요. 30년 전. 이 가격이 30년 전은 지금은 얼마입니까? 5,000원 잡을게요. 그래서 짜장면 값이 30년 전 500원인데 지금 5,000원이다. 몇 배 올랐다? 곱하기 10배. 내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인천 주안역입니다. 주안역에 우리 학원 땅값이 있죠. 이 주변 땅값은 30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10배만 올랐을까요? 더 올랐을까요? 한참 더 올랐습니다. 얘는요, 10배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폭은요, 일반 동산보다 땅값은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물가가 상승할 때 분산에 투자하면요, 그만큼 상승폭만큼 자, 유리하거든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인데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서면이죠.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에서요. 좀 오래전인데요. 그때 오전 수업 마쳤는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마쳤더니 뜻밖의 남자분 3분이 저보고 전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전심을. 근데 그 남자분 3분이 전부 다 나이가 60이 넘었더라고요.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남자분들 소주, 낮술에다가 또 보고탕입니다. 보고탕. 그래서 보고탕집 가서 서면에 자, 남자 60대 남자분 3분하고 제가 앉아가지고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고탕 먹고 이제 반주를 곁들이죠. 소주. 그 좋은 시원 소주 있죠. 예. 마시는데 술을 생각보다 오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기가 올랐는지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후회를요. 혀를 끌끌 차면서 내가 30년 전에 어떤 땅 광안리 부산에 광안리 아시죠? 광안리 해수욕장. 예. 이 광안리가 30년, 그 당시 30년 전에는요, 광안리가 매립지였습니다. 매립지인데,
그때 땅값이 분양가가 평당 1,000원이요. 1,000원. 위치가 좋은 땅은요, 평당 1,500만 원. 평당 1,000원인데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대, 처음에는요. 그러면서 이때 내가 30대 때 광원이 땅만 샀더라면 내가 지금은 부자가 됐을 건데. 그래서 이분이 60 나이에 30년 전 추억을 후회하면서 그때 이 땅만 샀더라면 몇 평? 200평. 1,000원 곱하기 200평이면요 20만 원밖에 안 해요. 200평. 그래, 그때 월급 받고 한 달만 참으면 내가 20만 원. 그래서 샀더라면 200평 샀지. 그런데 얘가요, 30년 뒤에 광안리 땅이 얼마죠?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인데. 평당 1,000원짜리가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몇 배 올랐다? 10,000배, 10,000배, 10,000배. 10배가 아니에요. 10,000배, 10,000배. 그래서 30년 전에 20만 원에서 샀더라면 이 땅이 얼마였다? 20억입니다. 20억. 10,000배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200평역에다가 모텔을 짓든 회센터를 짓든지 상가물 지어놓고 임대료 받아봐요. 뭘 500은 충분히 나오지. 평생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다. 동산이 이렇게 뜰 때 땅은 대를 하딱하면요 수백 배 오르더라. 얼마나 인플레이 강합니까?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179페이지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